각 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FBI 지휘로 북한 해커 조직의 서버 등을 선제적으로 파괴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재판에 첫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격주간 재판에 나와야 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이탈표 색출 움직임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당내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 도심의 터널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지만 부산시가 나흘 동안 이를 알리지 않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지역은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이란을 사이버 적성국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인데 미국은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으로 해커 조직을 파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2일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3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이란을 사이버 적성국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사이버 역량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21년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가 해킹돼 기름값이 치솟는 등 주요 인프라와 교통시설 등의 사이버 공격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국가들의 관련 단체들을 파괴하고 해체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해킹 단체들에 대한 기존의 사후 대응을 선제 공격으로 바꿔 대응 수위를 높인 겁니다. 북한 등의 해커 조직과의 전쟁은 연방수사국 FBI가 지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올해 개청을 목표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야당의 반대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국형 나사로 불립니다. 전문가 영입을 위해 외국인 임용과 민간기업 직원의 파견 겸직이 가능하고 보수도 공무원 수준을 넘어 억대 연봉이 가능합니다. 조직과 인사, 예산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특례들을 법안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청급 행정기관 신설이 아닌 국급 조직으로 낮춰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청 단위 기관을 당장 가기에는 조금 과하다. 형식만 간다고 해서 그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식이 내용을 질곡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부지 선정 등 실무적인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경남 사천이 유력하지만 항우연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이 밀집한 대전이나 세종시와 멀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밤사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재난 위기 경보 단계도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상남도 하동군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 장비 14대 등을 투입해 인명피해 없이 1시간 반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김천시 계령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산불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17대와
진화대원 800여 명이 투입돼 3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주민 101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에는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부산 도심의 지하를 관통하는 대심도 터널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는데 부산시가 붕괴 사실을 주변 주민들에게 나흘 동안 알리지 않고 대처도 늦어 논란입니다. 애꿎은 주민들만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터널 내부가 바위와 흙더미로 꽉 막혔습니다. 쏟아진 토사만 1,500톤이 넘습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0시 40분쯤 부산 만덕에서 센텀을 잇는 도심터널 공사장 지하 60m 지점에서 천장 보강 작업을 하다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고 나흘 만인 지난 1일에야 붕괴 사고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대심도 터널 구간 근처에는 도시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감속 운행 조치도 사흘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10m 구간이 영향 범위에 들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없고 재산 피해도 없는 상황에 조금 더 모니터링을 붕괴 지점일 때는 아파트와 주유소, 초등학교가 밀집한 곳이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금은 좀 더 걱정이 되지. 이건 이제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3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나 싶어서. 이번 붕괴 사고는 연약한 집안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어떤 한 부분에 아주 취약한 토사가 발현이 돼서 그 토사가 흘러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부산시는 추가 붕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터널 천장 보수 작업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조선교육문화미디어와 조선에듀가 주최하고 TV조선이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교육대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어학시험 교재 부문에서 주식회사 YBM이 16회 연속 수상했고 교육인물 부문에선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첫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대상은 우수교육 브랜드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와도 직결된 재판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솔 기자, 이재명 대표 언제 출석하는 겁니까? 네, 잠시 뒤 10시 40분쯤 이재명 대표는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출석을 3시간 정도 앞둔 이른 시각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과 민주당 인사들은 현장에 하나둘씩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민주당은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서 열리는데요. 당분간 격주 금요일마다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죠? 오늘은 공판 절차입니다. 예.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재판이 개정을 선언을 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정신문, 그러니까 그 기소된 사람과 출석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검찰이 공소 사실 여지를 진술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는 두 가지 내용,
하나는 이제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예. 했던 내용, 또 하나는 이 대장동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요지를 진술을 하고 나면은 그에 대해서 재판장님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모두 절차를 예. 끝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에 대해서 이 검찰과 그 변호인 사이에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판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르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김문기 전 처장을 나는 몰랐다. 시장 재직 시절에.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압박이 협박으로 느껴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심의 의사입니다. 내심의 영역. 그러니까 마음속에 본인의 인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실 제일 잘하는 것은 당사자인데 당사자는 그 당시에 내가 한 말이 맞았다. 이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검찰로서는 사실 이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에서 공판 준비 기획도 여러 차례 한 게 증인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인 거거든요. 그럼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을 알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어떤 증언들, 그리고 같이 찍었던 뭐 사진 내지는 관련 기사들을 다 증거로 현출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런 자료들을 다 종합했을 때 과연 몰랐다는 사실이 거짓으로까지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의 이제 기억 문제라서 이거를 과연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도 문제인데, 아무리 뭐 주변 증거라든지 정황 증거가 있더라도 본인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어떤 뭐 사람을 그 죽였을 때 이게 살인이냐 아니면은 과실치사냐 이런 것을 내심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 고의란 것이죠. 예. 고의나 인식에 관한 것은 본인이 부인할 경우에 본인이 부인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그 몰랐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 검찰은 다양한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서 둘 사이를 알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컨대 이재명 대표 사이에 통화했는 내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에 김문기 씨의 어떤 전화번호가 있었는 것인지, 나아가 그와 같은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호주에 한 10일 정도 같이 가서 골프도 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했던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었던 그런 관계를 입증을 할 경우에는 결국 그 내용을 제대로 알면서도 지금 이와 같은 그 사태에 대해서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그 공표를 했다. 예. 이런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심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에서 입증이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재판이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5년간 피선고까지 네. 제한이 되고 또 의원직도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할 수 정말 있을까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0만 원 이상 형만 나와도요. 이게 대선 때 있었던 일이고 총선은 나중에 치렀잖아요. 그래도 국회법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 5년 동안 박탈되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400억 원이 넘는 선거지원금 또 네. 이걸 뱉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증인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원래 선거법 관련 이 소송은 6개월 안에 또 끝내야 되는 훈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게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재판 때 세운 첫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만약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총선 전에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정치적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양측에 정말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됩니다.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뭐 당선형이 무효된다거나 아니면 뭐 무죄가 된다거나 이런 건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뭐 의원직이 상실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아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즉시 항소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재판의 기간,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지도 사람들의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보면은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 기간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심에 그 기소가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고, 상고심은 3개월, 길어도 토탈 처음부터 확정 때까지
1년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도 강행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훈시 규정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실제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은 작년 9월입니다. 이미 6개월가량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원으로서도 마냥 이 사건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다 보니까 격주로 지금 재판을 잡아서 3월에만 지금 3번 정도 재판을 하도록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1심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1심이 선고되고 난 이후의 절차에도 이번 사건은 워낙 그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가급적 재판부로서는 어떤 그 재판의 신뢰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적어도 이제부터는 원칙대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보시기에 검찰이 이 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호주에 10일 정도에 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원래 그 호주에 출장 갈 사람이 빠져 있었던 건데 그 이재명 시장이 요청에 의해서 그 김문기 씨가 넣었고 그리고 그 이 대장동과 관련된 것도 초기에는 빠져 있다가 어떤 사업 절차가 변경되면서 김문기 씨가 굉장히 그 어떤 이 사건을 총괄을 했다, 내부적인 절차를 총괄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내용을 사람을 몰랐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기소가 된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오늘 첫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소 이후의 절차 어떻게 되나요? 사실 기소를 한다 그런다면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 수사에 손을 떼는 겁니다. 영장 청구를 최소한 대장동과 성남FC로는 추가로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이 사건은 피해액이 4천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 구속영장 청구서만도 수십 장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바로 공판에는 돌입할 수가 없을 거고요. 공판 준비 기일을 수차례 열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혐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앞으로의 향후 입증 계획이 어떤지, 어떤 증인들을 각각 부를 것인지 이 부분부터 정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이런 전망내나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소 전에 그걸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소를 좀 늦출 수도 있겠네요. 증거 요구에 따라서. 결국 그 추가 수사를 통한 사정 변경이 있느냐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지에 대한 어떤 그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천화동인 1호의 428억 그러니까요. 이 주인이 누구시냐? 한마디로 그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했던 그 김만배 씨의 입에 지금 이 부분에 그 이재명 대표의 428억 뇌물죄 여부가 지금 달려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김만배 씨가 불구속 조사를 받다가 얼마 전에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그 김만배 씨가 실질적인 어떤 그 이익을 성남시장 한마디로 시장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까지도 포함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 그 시장의 어떤 노후 자금까지도 생각했다라는 그런 그 관련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변경하는가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은 불구속 기소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 청구했던 구속영장에 플러스 이 뇌물죄를 넣을지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그 9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그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예측컨대 3월 중순까지는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소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결국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수사, 재판 계속 참여하면서 당무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제동이 걸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현직 의원들이나 이런 형사 재판을 대리를 하다 보면 뭐 재판부에 저희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불출석을 허가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공판 준비기일 이후에는 피고인이 제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선거법 재판 2주에 한 번씩 출석해야 되고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소되면 거의 한
요일을 재판부가 비워놓고 거의 매주 재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는 최소한 뭐 민생행보나 국회의사 일정에 소화는 상당히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국회는 임시국회가 열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휴일인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까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하나 열리지 않았고 민생이 시급하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외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라는 걸 자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실입니다.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만 1,400개가 넘지만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실에 가보니 보좌진들도 의원의 행방을 모릅니다. 아예 문이 잠긴 의원실도 있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공휴일인 3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20여 명은 베트남 하노이로 3박 4일 일정의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현재 문체위원장인 홍익표 의원,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위인 강훈식 의원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각 상임위는 휴업 상태입니다. 당 지도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고위원인 정청래 고민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국회를 비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강행했는데 3월 임시회도 열고 산적한 민생 경제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합니다. 국회가 헛바퀴만 돌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여당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일정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당은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걸 자인했다며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루도 뭐가 불안한지 비우지 못한 채 이재명 방탄이 임시국회 소집의 목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격주로 선거법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17일과 31일인데요. 법정에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 등에 노출이 될 예정입니다. 여론의 지지를 호소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국민들에게 거듭 강조될 수밖에 없어서 부담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대표가 3월에 넘어야 할 고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법 재판에 더해 이 대표로서는 대비해야 할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재판 일정이 많아질수록 당대표로서 당무에 전념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죠. 그런데 사법 리스크는 또 있습니다. 바로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자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경우 검찰은 이 내용을 포함한 2차 영장을 이달 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3월 임시국회에는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표결 절차가 되풀이되는 거죠. 거듭되는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에다 비명계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어서 결과는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같을 거라고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가결이 돼도 부결이 돼도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가결이 될 경우 이 대표는 리더십이 크게 훼손될 뿐더러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부결이 돼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표결에서 드러났듯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갈등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이탈표 색출 작업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신유만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수박 칠적 처단하자라는 제목 밑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유포하고 있는 이른바 배신자 포스터입니다.
이 대표와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이 전 대표를 제명하자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은 이틀 만에 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가결인지 부결인지 SNS에 공개 인증하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저에게도 색출 문자가 왔다는데 부결했다고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친명계는 강성 지지층의 단체 행동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저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거든요. 같이 싸워내야 된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무기명 투표의 취지에 반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당내 상황에 자괴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고.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강압적 언행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는 점점 억눌리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 폭풍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친명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표결을 아예 보이콧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에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투표하지 않는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들 원천 차단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부결시키는 것이죠. 투표가 정족수를 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169석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출석을 안 하면 의원 정족수가 안 돼서 아예 투표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상당히 기발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표결 보이콧이죠.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가지 말자. 표결 자체를 없게 만들자는 건데 그러면 다음 날 또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본회의로 미루어지면 또 그때 또 부결할 또 안 들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 남아 있다. 예. 저는 뭐 기발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탈표를 막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지키기 아이디어다. 그다음에 전다원 투표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 여부를 결정하자는 생각이나 표결 보이콧이나 똑같은 맥락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저 정도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으면 당 안에서는 왜 나왔을까? 이게 적어도 반대하는 사람, 그게 이탈했던 사람들 생각에는 7, 8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시장의 개인 비위 때문에까지 넘어온 마당에 당이 전체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함직하는데 왜 이탈표가 나왔는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분위기가 반란자들 색출하자는 분노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저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본인 말씀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다음번엔 받는 게 정도인 거는 맞는 거죠. 예, 자, 이 어쩌다 보니 표결 보이콧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앞서서 저희 기사를 보면 친명계 의원들이 강경파 지지들을 강경 지지층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의원들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보이콧 얘기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그 방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제기가 안 된 측면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의원들이 좀 화가 나니까 이런 제안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향은 그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도 어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결정해서 부결을 했을 때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친명계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제부터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이견들을 존중하고
소통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검찰 리스크에 대응할 것인가의 부분으로 좀 폭넓게 가서 당의 단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주류의 흐름들로 만들어져서 계속 전파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의원들, 그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발언 이런 부분들은 좀 잦아들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문제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당 내부에서 의원총회에서도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가 저희 표결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가결이든 찬성이든 기권이든 무효든 이것을 선택한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당이 단일한 대우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앞으로 국면에 좀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명계 의원들의 강경 기류는 좀 잦아드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이탈표 색출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도 이 친명계 의원들과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지자들의 이 분노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재명 대표 한 분이 뭐 자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분노가 멈춰지면은 이건 뭐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저는 의총에서는 침묵했던 그런 분들이 사실은 반란표를 던진 것이죠. 30명 이상. 예. 비급한 정치라고 봅니다. 지금 뭐 색출이다 또는 뭐 살생부다 이런 좀 살벌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우리 저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정치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보면은 그 저희 SNS에 이제 돌아다니는 표가 있더라고요. 자, 그 표를 보면 수박 칠적을 처단하자라는 이제 제목의 이제 SNS에 이제 그림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거기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당의 뭐 어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이제 원로의 큰 정치인 중에 한 명들을 수박칠적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배척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소수겠지만 뭐 한마디로 하면 분노가 눈을 가린 거죠. 도를 넘는, 팬덤을 넘는, 제가 보기에는 폭력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건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밉겠죠. 이렇게 경선 때 왜 대장동 이야기를 꺼내셔서 이 사단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번 이탈피의 배후에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는 건데, 그래도 전 대표도 했고 그런데 영구 제명하자는데 몇만 명이, 4만 명 이상, 5만 명 가까이 서명을 했고, 예. 또 그전에는 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또 출당 당에서 쫓아내자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뭐 이런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당원의 어떤 그 극성 지지자들의 당원 좌표 찍고 공격하기에 하나의 풍토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다. 이러려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당 대변인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 이 점은 우리 당의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님 말씀대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마음을 정했다면, 포용과 화합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방향을 정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절대 이런 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제 진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는 예전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을 이제 처음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갑자기 수박 칠적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겁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친문 일부 의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전 대통령으로서 정확히 입장들을 말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친문 의원 일부가 저희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싸우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핵심적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걱정하지 마, 부결될 거야. 아유, 친구 여러분, 우리 이거 부결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는 전화하고 서로 만나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찬성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부추기는 방식들로 얘기하는 건 좀 비겁하고 뒤통수를 치는 거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전 당연히 그러니 소위 이 당의 열성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노들을 좀 표출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식 자체가 과도하다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동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의총장에서 만약에 이재명 체제로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공개적 의총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토론인 거고 정당도 마찬가지로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입 딱 다물고 소위 부결에 대해서 부결할 것처럼 다 얘기했다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원들이 좀 화가 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그런 분노들은 사그라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화가 난다고 화를 다 표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화가 날 때는 화를 풀 때가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화를 푸는 과정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화를 풀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으로 좀 시간이 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명계 주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고 소위 당의 단합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중심이 잡히면서 아마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과거의 현직 대통령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문제가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방금 김정욱 교수님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민주당 내에 팬덤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팬덤 세력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 세력도 존재하지만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팬덤 세력도 만만치 않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혹시나 이제 충돌을 하게 돼서 당이 굉장히 혼란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훨씬 더 공격적이다 내지는 적극적이다. 뭐 아주 중립적으로 보면 적극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공격적이고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층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찌됐건 이 모습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은 당심과 민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당의 예. 적극 지지자들은 좀 더 뭐랄까 정치 고관여층일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안팎 여론이 다 다르잖아요. 적어도 체포 동의안에 체포 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좀 더 높고 또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는 의견이 더 높고 기소되면 대표적 내려놓는 게 상식이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민주당 바깥의 여론인데 이게 일반 민심인데 당 안에서는 저는 강한 극성 지지자들만 저렇게 득세하는 모양새만 한다면 또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포기율까지 전부 다 자기 고백을 하라는 식으로 저렇게 윽박지르기 시작하면 누가 견뎌내겠냐는 또 민심을 따라가겠냐 당심을 따라가겠냐 이 대목의 선택의 기로에 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견뎌내겠느냐라는 대목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 조금 전에 이제 신 의원께서도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의 공격은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의 이제 지지자, 강성 지지자들에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직접적인 언급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안 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수차례 말씀을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예를 들면 번개 같은 경우 모임을 통해 SNS상에서 지금 우리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얘기들을 제가 누차해왔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저희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만 부결 과정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상상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소위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가 나와서 그 소위 개딸이라고 지칭되는 좀 열성 지지층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핵심적인 화두는 아닌 거죠. 실제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당 내부에 이견이 존재했다고 얘기한다면 왜 이런 이견들이 표결 이전에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우선인 거죠. 이런 반성의 기초에서 소위 반성에 대한 내용들을 당원들에게 제시하고 난 다음에 당원들 스스로의 토론들을 통해서 좀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하는 2차의 방식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주 희한한 부결이 된 상황에서 나오자마자 당대표가 개딸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판단의 수순에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앞뒤가 틀린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법에 대해서 제기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소위 당원들에게 이재명 당대표가 좀 과도한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수순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열성 지지자들이 뭐 수박 색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어조를 쓰면서 이탈표를 찍은 의원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의원들이 과연 자기 의지대로 정치를 펴나갈 수 있을까? 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인사에 관한 사안은 안건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그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표결한다는 게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라면 저렇게 압박하여 당신은 부결시켰습니까? 부결에 찬성했습니까? 확인해달라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굉장한 내면에 어떻게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드러내야 하는 요구를 부당한 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문바들이 굉장한 공격적 태도를 보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양념 같은 것이라는 해서 그 결국은 어디가 이어졌죠.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마음과는 모르겠어요. 다만 묵인 방조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더 이상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 시점에 맞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의원들 진짜 이거는 참 제가 만약에 제가 현재 민주당 의원이라면 저도 문자를 엄청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 당신은 부결에 찬성했느냐 아니면 가결했느냐 내 속을 밝혀라. 이 대목에서 답을 해야 될지 답을 안 하면은 또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공격 좌표가 찍히면 나는 버텨낼 수 있겠는지 이런 개인적인 고뇌까지 생기게 되는 국민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더 부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결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답변을 안 하거나 속으로 끙끙 앓고 있겠죠. 어떡하겠어요 지금 의원들의 처지라는 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이제 갈등이 과연 이게 총선의 공천 문제 때문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명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비명계를 공격할 때 이 총선의 공천권을 노린 반란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1년 지금 앞으로도 1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 이후에 벌어질 문제이고요. 정치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1년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알 수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얘기한다면 이분들은 너무 좀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소위 의정 활동을 잘하고 당무 활동을 잘했으면 공천을 못 받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정치화된 측면들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친명계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공격하는 건 매우 안 좋아요. 공천권은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쉽게 공격할 대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평론가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너 때문에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의원들끼리 공천권을 가지고 예를 들면 가결표를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안 좋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이 지금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에서 좀 안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소위 권리당원이 120만 명인데 절반 정도가 개혁의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그렇다면 이 의견을 수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아니 권리당원의 절반 정도가 개혁의 딸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의 딸의 입장들을 당 시스템에다가 반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당원을 위한 정당이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친명이든 비명이든 소위 이렇게 예를 들면 강경하게 제기하고 있는 당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특수계층이 아니잖아요. 당원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기반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친명, 비명,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을 쓸데없이 싸움하시지 마시고 당원들, 그다음에 민심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해서 토론하시고 토론의 내용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가져서 서로 합의하는 안을 만들어내면 되시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합의를 못 만들어내면서 왜 그 모든 책임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던지는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다름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걸 다 보여드려야겠다. 모든 걸 담아서 해야겠다. 잘할 수 있지. 해보자. 잘하는 건데.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잘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말합시다. 너무 잘했다.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정말 잘한다. 아 너무 잘해. 탑10의 명단을 지금부터 발표해 드립니다. 탈락자 호명합니다. 말도 안 돼. 어머. 이게 뭐야? 확 바뀐 순위 변화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지난주 1대1 라이벌 매치에 이어서 듀엣 대결이 펼쳐지면서 준결승에 진출할 탑10이 가려졌습니다. 네, 준결승행을 놓고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현장 이야기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옷을 이렇게 좀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오셨는데 출연진의 그 꿀벌즈의 그 꿀향 아름다우신 앵커님 옆에서 좀 꿀벌이 되보고자 하고 저희가 의상이 예쁘다는 칭찬을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김연자 선생님이 굉장히 탐을 냈던 우승부의 새빨간 화려한 옷을 입고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다가 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놀라실까 봐. 그럼 결승전에는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는 걸로 그때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입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미스터 트롯 시즌 1에 이 장민호와 정동원의 뒤를 이어서 이 새롭게 부자 케미를 자랑한 나상도와 황민호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호야. 아빠 같아. 나상도 씨는 지금 자기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황민호까지 챙기느라고. 예, 육아랑 노래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요. 상도 씨가 보여줘야 돼요. 예,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효도합시다. 너무 귀여워. 가끔은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합시다.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여러분 효도합시다. 사는 게 바빠도 전화통 드립시다. 나아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늦기 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 효도합시다. 예, 이 두 사람의 완벽한 부자 케미를 이제 보였는데 네. 이제 황민호 군도 황민호 군이었는데 어제 나상도 씨가 이 굉장히 황민호 군의 옆에서 잘 맞춰주면서 이게 막 무릎까지 꿇고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릎 꿇고 시선 맞추고 그러니까요. 어깨 동무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그 아버지 아빠 부자 케미를 넘어서 정말 진짜 친구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예. 나상도 씨가 참 많이 배려하는 모습이 마스터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민호 예. 씨가 노래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 네. 조금 점수가 이제 나상도 씨한테 많이 네. 반영이 됐잖아요. 시청 거기 관객 반응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런 사실 아이들과 어른이 대전을 하면은 항상 아이들이 이긴다는 그랬었죠. 그런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법칙이 깨졌고 그리고 사실 이 두 분은 마지막까지 아무도 선택을 안 해서 사실 황민호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그냥 약간 1등할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택을 못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명장면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낭만가게 김용필과 트롯 테이너 추혁진의 무대 어제 춤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고 하는데요. 보시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보이네 나는 나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네, 강력한 우승으로 꼽혔던 김용필 씨 무대에서 좀 실수하면서 최종 순위에서는 14위로 충격적인 좀 탈락을 안겼어요. 그렇죠. 저희 선곡의 왕이라고 또 네. 바로 알아보셨는데 이렇게 빠른 댄스 노래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 추혁진 씨는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안무 실수도 많았고 약간 노래 실수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일부에서는 이제 T조에서 TV조선에서 이제 팬덤 많은 가수를 꺼린다 뭐 이런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물론 어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굉장히 좀 그 당시 현장에서 난리였거든요. 저희도 충격받아서 아마 김용필 씨는 또 결승전에서 대단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고 앞으로도 좀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경연에서는 끝입니다. 아, 경연에서는 끝이고 나중에 이제 뭐 그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각기 다른 매력의 트로트 네. 끝판왕이죠. 진혜성과 안성훈 씨 이 귀여움으로 무장한 듀엣 무대를 펼쳐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누가 당신 마음을 외롭게 합니까 내 품에 안겨 내 품에 안겨 걱정을 말아요 영원히 지켜줄게요 내가 잘해줄게요 사랑이 되어줄게요 사랑이 되어주세요 내가 당신 애인이 되어줄게요 예. 아, 뭐 이 네. 진혜성 씨가 이제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뽐내면서 어제 주영훈 씨였나요? 주영훈 씨가 뭐 진혜성 최고의 무대였다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자, 그만큼 저런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또 그게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마스터 점수에서는 점수를 잘 받지 않겠습니까? 네, 거의 몰표 110점 그러니까요. 잖아요. 사실 진혜성 씨가 굉장히 정통 트로트 끝판왕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진중하고 무거운 노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런 아이돌 특전 그런 네네. 포즈를 할 줄을 저희가 어떻게 상상을 그러니까요, 했겠습니까? 예. 근데 진혜성 씨가 평소에는 정말 재밌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요일 날 나오신 아마 특집 편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그 안성훈 씨랑 두 분이 웃음부라고 요즘에는 아주 우스저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런 네. 다른 색다른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꼬마 대첩의 주인공들이죠. 박성웅, 송도현 군 무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후회 한 점 없으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꽃이 이거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대 소년들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여기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서 정말 어제 가장 눈물이 났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그 박성훈 군이 제작진과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저희한테 다 이렇게 시간을 이제 다 하시는 게 너무 잘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렇게까지 정말 마음을 흔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아마 좋은 점수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 이제 또 네. 그
윤준엽 씨랑 박지현 씨, 윤준엽 씨랑 박지현 씨가 네. 상당히 이 좋은 이 케미를 예,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옷도 막 핑크색으로 둘이 입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무슨 아이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자 그분은 어땠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정말 그 외모 두 남신이 이렇게 화면에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그냥 이게 경연 트로트 프로그램인지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워낙 슈퍼 모델이고 뭐 비율의 왕이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노래가 댄스였기 때문에 사실 보컬 능력을 보여주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너무 잘해서 점수가 이제 70점, 60점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도 정말 잃기 어려운 그러니까. 너무 네.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윤준엽 씨가 좀 아쉽게도 탈락을 네. 해서 이제 많은 이제 네. 분들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 아까도 이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동안 보면은 뭐 그 장구의 신이라든지 또 여러 뭐 어제 떨어진 뭐 김용필 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팬덤을 막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약간 미스터 트로트가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이제 신예들이 저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좀 그렇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앵커님이 꼭 마스터석에 나가서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오디션은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목표고, 김용필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서는 신선감을 충격적으로 줬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일부러 떨어뜨린다 이런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팬덤을 형성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팬덤이 형성되고 이제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좀 더 인기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의상도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콩 번화가의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밀집해 있는 인근 고층 빌딩으로 번져서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층 건물 곳곳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앙상하게 튀어나온 철근 더미 사이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윗부분이 붉게 타오르는 모습이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시민들은 거리를 꽉 채웠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소방대원들이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11시쯤 홍콩 구룡반도 침사추이 지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쇼핑몰과 주거용 건물, 호텔 등이 많아 현지 경찰은 인근 건물에 있던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불이 주변 건물로도 번지면서 총 건물 4채에 불이 붙었습니다. 홍콩 소방당국은 4단계 화재 경보를 내리고 긴급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앞에서 한 선생님이 호랑이 옷을 입고 입학생들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각 학교마다 입학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조용히 넘어갔던 입학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 즐거운 현장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광주 동산초등학교에서 호랑이 인형 옷을 입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짝 등장한 교사가 막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학교 가족 증서를 전달하자 교실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매년 입학생들에게 태극기를 선물하는 대전 둔산초등학교에서는 입학식에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에게 꽃을 선물하고 꼭 안아주기도 했고요. 교실에서는 처음 만나는 친구들끼리 아직은 어색한 듯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이렇게 화기애애한 입학식 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입학식이 간소화됐었죠.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이렇게 대면 입학식이 열린 건 2019년 3월 이후에 4년 만입니다. 지난 2020년 이맘때 촬영한 사진인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구에 설치된 배너 앞에서 기념 촬영으로 입학식을 대신하는 장면입니다. 올해는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4년 만에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입학식다운 입학식이 치러졌는데요.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었지만 아직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스크가 사라진 학교 풍경을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들 행복해하는 표정이 보기 좋은데요. 학생들이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낮부터는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4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어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11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13도, 대구 16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점점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불겠고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경기 북부와 영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기온은 더 오르겠지만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